외계인이 있던지 말던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현상을 김상욱 교수의 통찰력을 곁들인 물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얻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계인뿐만 아니라 빅뱅, 종교, 사피엔스 마찬가지죠. 그의 책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사이트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너희는 벌레다. 류츠신의 소설 삼체에 나오는 외계 생명체가 인류에게 보낸 메시지다. 인간이 벌레로 보일 만큼 앞선 문명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 생물은 원자로 만들어진 화학 기계다. DNA, 단백질은 모두 원자로 되어 있고 생물은 자신의 모든 정보를 DNA에 저장해 이것을 복제한다. 복제의 모든 과정은 물리적이다. 과정에 참여하는 개별 원자와 분자들은 열운동을 할 뿐이다. 모든 과정은 양자역학에 따라 진행된다. 화학 반응을 지시하는 존재는 따로 없다. 충분히 많은 분자가 빠른 속도를 갖고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원자 수준에서 이것을 위한 어떤 의도나 목적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수많은 원자들이 모여 생명의 몸체를 이루는 순간 외부 변화에 저항하며 자신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신의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탄생한다. 적어도 현재의 물리학으로 원자 수준에서 생명이 있어야 할 필연성을 끌어낼 수는 없다. 생명이 왜 자신을 복제하려고 하는지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이런 원자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원자 구조물이 복제의 특성을 얻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끝없이 복제하고 있는 것일까? 물리학은 우주에 의도나 목적이 없다고 말해준다. 그렇다면 생명은 우연히 생겨난 자기 복제 기계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지구 밖에서 다른 생명체를 발견하는 날,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이다. 만약 외계 생명체의 화학 체계가 지구의 생명과 유사하다면 생명의 보편 원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외계의 생명체가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저 엄청난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저자의 말처럼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주에는 아무런 목적이나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생물학적 기계에 불과하다는 말인데, 그러면 또 곤란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신을 부정하는 것이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살짝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의 유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시작된 빅뱅이 어떻게 어느 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 기적의 순간을 현재 우리 삶으로 불러와 봅시다.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차라리 스마트폰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좋을 듯하다. 이제부터 빅뱅이 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스마트폰이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충전기는 발전소에서 보내준 220V의 전기를 5V로 바꾸어 스마트폰에 공급한다. 우리나라의 전기는 주로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해서 얻는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태워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그러면 터빈에 달린 자석이 회전하며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에 따라 전기가 만들어진다. 결국 전기는 석탄에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석탄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3억 년 전 엄청난 양의 식물이 땅에 매장되었다. 그 당시의 식물은 죽어도 썩지 않았다. 식물이 리그닌이라는 물질로 자신의 몸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었던 시기였기에 분해되지 않은 식물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이렇게 묻힌 식물들의 시체가 바로 석탄이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외부 에너지원인 태양빛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결국 석탄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식물 형태로 땅에 묻혀 있는 것이다. 태양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태양은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 수소 원자들이 중력으로 뭉쳐 점점 커지다 보면 중심부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고 온도가 높아진다. 1500만 도라는 온도 속에 수소 2개가 하나로 합쳐지며 헬륨이라는 새로운 원자로 변환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대부분이 이렇게 빛을 낸다. 그렇다면 태양을 이루는 수소 원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폭발로 시작되었다. 빅뱅의 순간 이 거대한 우주는 점 하나의 크기에 불과했다.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지면 물이 얼음이 되듯이 뜨거운 우주 스프에서도 양성자와 전자 같은 단단한 물질이 생겨났다. 온도가 더 내려가면 양성자 하나와 전자가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소다.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75%가 수소이며 이들 대부분은 빅뱅의 산물이다. 즉 태양의 에너지원은 빅뱅이다. 결국 스마트폰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빅뱅과 연결된다.
전기가 석탄, 석유, 친환경 기술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 기술들을 빅뱅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김상욱 교수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스마트폰과 빅뱅을 연결시켜 인간과 우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짚어주었죠. 하지만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중에 바로 인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인과율에 따르면 원인은 결과에 앞서고 특별한 원인은 특별한 결과를 준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은 인과율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인지혁명이라고 불러도 좋다. 농경은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씨를 뿌리고 알맞게 물을 주고 보살펴야 작물이 자란다.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작물을 거둬야 한다. 날씨는 작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농경이 인간에게 준 것은 잉여 산물이고 잉여 산물은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바로 권력자다. 이들은 자신이 놀고 먹으며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처음에는 폭력을 사용했겠지만 자신의 권리가 자연 법칙의 일종이라고 속이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전략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술사와 결탁했다. 하지만 자연 법칙을 다루는 주술은 종종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 법칙을 의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술이 성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설명할 이론이 필요해졌다. 그런 이론 가운데 하나로 신이라는 존재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은 인과율을 깰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한 존재여야 하며 법칙을 깨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여야 한다. 특히 그런 결정이 인간 때문에 일어난다면 주술의 실패를 누군가의 잘못으로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규율이 권력자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으리라. 농경 덕분에 탄생한 인구 밀집 지역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많은 규율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거나 남의 재물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그 예다. 신은 인간이 만든 농경 사회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신의 의도로 채워졌다. 이 규율은 이기적이고 호전적인 호모사피엔스가 그나마 서로 죽이지 않고 협력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다. 이후 종교는 세속화되기도 하고 권력과 더 긴밀히 결탁하기도 했지만 그 핵심은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전해지고 있다. 결국 신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 만들어낸 궁극의 상상력이었던 것이 아닐까. 이기적이고 호전적인 우리 사피엔스가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규율들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시스템을 악용해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부려먹는 인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이론을 제시하죠. 허영심을 부추겨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만들고 과도한 빚을 지게 유도해 그들을 자발적 노예 상태로 만들기도 하며 열심히 살면 보상받을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합시다. 수많은 사상과 상상이 주변에 넘쳐나고 있으니 이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본인들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농경시대에 이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죠. 개별 인간은 자연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다. 현대인이 열대 밀림에 홀로 떨어진다면 하룻밤을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도의 협력을 통해 삶의 터전을 전 세계로 넓혀갔고 그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했다. 이러한 협력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약 5만 년 전쯤 일어난 인지혁명으로 인간은 상상을 믿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상상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점점 정교해졌다. 특히 언어는 협력을 위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을 뿐 아니라 복잡한 상상과 추상적 개념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문자가 만들어지자 상상은 한 단계 더 도약했다. 문자는 단순히 말을 기록하는 기호가 아니다. 문자로 된 글은 생각의 지도다. 글은 생각을 시각화하여 그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리스 문명이 문자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하학과 논리학이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억에 의존하던 수많은 문화가 기록이라는 견고한 형태로 수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얻게 되었다. 이어서 도구가 점차 발전하고 다양해지면서 결국 망원경의 발명으로 이어진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던 갈릴레오는 우리의 감각과 경험에 근거한 지식을 뛰어넘게 된다.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우리가 아니라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면 왜 사과는 세상의 중심인 태양이 아니라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가? 뉴턴은 중력 이론과 함께 모든 별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운동 법칙을 만들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상의 굴레를 벗어나 실제를 보기 시작했다. 결국 인간은 상상을 통해 인간만의 문화를 만들었고 문화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유동물이 되었다. 하지만 문화의 이름으로 강요된 악습과 억압은 불행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제 문화의 산물인 과학이라는 방법론은 인간을 상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도록 이끌고 있다. 문화가 무엇이며 왜 생겨났는지, 무엇이 특별한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쉴 새 없이 문화를 전달하고 복제한다. 문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날,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될 것이다. 인지혁명을 넘어 문자와 도구까지 갖춘 인간은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사회, 문화, 과학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지속되었죠. 여러모로 살기 편해진 건 알겠습니다만 마냥 좋아졌다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안팎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데 머리가 커진 만큼 가슴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무한 욕망에 사로잡혀 만족하는 법을 잊은 채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 대다수 인간들은 이미 가슴속에 자유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죠. 결국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좁은 세계에 갇혀서는 답이 없습니다. 바깥의 큰 세계로 눈을 돌려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김상욱 교수의 책은 그런 좁은 세계에 갇혀있던 내 시야를 한 뼘 확장시켜줍니다. 과학, 역사, 철학,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함께 잘 어울려 신선하게 잘 읽었고 이과라도 살짝 어려울 것 같은데 문과라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꼭 씹어 잘 소화한다면 필히 여러모로 도움될 책이니 한 번쯤은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